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용서에 관련해서 제 세 번째 강론으로 실용서예 중에서 지난번 현판과 인장에 이어서 오늘은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인이란 것은 영어로 표기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단어로 간판이다 이 보면 됩니다. 간판을 뭐 영어로 표기할 때 시그너처 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간판과 관련된 서예와의 관련 중에서 실용적 영역을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과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사인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한옥 가옥 구조에 붙여지는 현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판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20세기에 들면서 서구의 건축 구조가 들어오고 서구에 관련된 전통이 아닌 좀 새로운 신문물의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직종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간판에 들어가는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열게 됩니다. 가게를 열게 되면은 그 가게를 이루는 상호가 필요하고 그 상호를 알리는 이른바 사인이 필요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인에다가 사인을 표시를 하는데 글씨를 뭐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대체로 저는 뭐 1950년대 이후생입니다만은 옛날 20세기 초전반기 이런 사진들 자료를 보고 특히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렇게 보면은 간판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서양식 이른바 식자체죠. 서양식 그 직선적인 간판입니다. 직선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이런 서양의 식자형의 기계적인 그런 글씨를 쓰는 부류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서양적인 것이라고 보고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거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은 모필로 글씨를 쓴 간판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모필로 쓰는 데서 이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병기 뭐 1900년대 초기에는 모필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서양의 글자 구조, 이른바 서양 글자식 스타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1950년 6.25 사변을 겪고 20세기 후반을 오면서 좀 급속도로 서양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간판들이요. 그래서 간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서양 쪽으로 기울어 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 와서는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써 나가면서 이런 과정을 대체로 느끼는데 대체로 뭐 컴퓨터에 있는 글씨를 빼다가 쓰는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붓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간판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예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는 글씨를 붓으로 받아서 한번 간판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써주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써주면은 그 글씨를 가져가서 간판을 만드는 거죠. 집을 이렇게 사무실이나 가게를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입니다. 근데 간, 가게를 오픈을 하고 이때는 간판을 만드는 간판사라 그랬죠. 요새는 뭐 다양하게 뭐 간판 만드는 업종이 여러 가지로 이름이 다르지만은 뭐 광고사 또는 이래 하지만은 옛날엔 간판 뭐 동네에 가면은 작은 구멍가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간판을 하는데 좀 전통적으로 하는 데는 붓으로 바로 쓰는 간판사들이 있고 현수막을 써달라 그래도 현수막을 길에다가 이렇게 쫙 펴놓고 동양 붓으로 그대로 페인트를 묻혀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본강연서에 전시를 하면은 현수막을 부탁을 하는데 대구 시내 모처 한두 군데가 간판사 주인이 붓으로 노인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은 바로 현수막을 피워놓고 바로 붓으로 쓰는데 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전 하더라도 동양의 전통적인 서예를 가지고 간판업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제가 글씨를 써주면 그걸 가지고 간판에다가 글씨를 올리는데 다 했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오라 해서 가보는 거죠. 가면은 이게 생각지도 않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 서양식 식자체로 글씨를 쓰는 거하고 모필로 글씨를 쓰는 거하고는 이 글자의 배열 방식이 틀립니다. 식자체로 하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붓으로 쓴 글자는 글자 하나마다 특징이 있어서 간격이나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열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서예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죠? 기준을 어디 맞춰야 되느냐 이게 있는데 간판업 하는 사람도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붓으로 써준 글씨를 배열을 하는데 말하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글자의 크기, 간격, 높이, 위치 이런 게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경우에 가보면 그런 것이 안 맞은 경우가 있어요.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어떨 때는 윗선을 맞췄고 어떨 때는 아래선을 맞췄고 뭐 이렇게 해서 모필로 써준 글씨에 문제가 오히려 생기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글씨만 써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제가 글씨를 써달라고 그러면 제가 좀 많이 귀찮지만 제가 글씨를 써서 그 간판사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같이 며칠간 제가 출근을 그 집에 해요. 해가지고 관여를 해서 글자에 이렇게 배열, 그죠? 크기, 위치 이런까지 이제 살펴주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좀 뭐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자에 배열을 해주는 거죠. 간격 배열 그죠. 그런 걸 해주게 되고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서예가라는 사람들은 흰 종이에다가 검은 먹으로 글씨 쓰는 것으로서 끝이 나죠. 그런데 이것이 간판으로 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예에서의 문제보에다가 더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간판을 제작하는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죠. 나무가 되느냐, 철 종류가 되느냐, 석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재료의 색깔이 뭐냐, 색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흰 종이에 검은 글씨를 쓰는 것은
단순히 자형만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런 재료와 색상에까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간판에서는 이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재료에다가 이 글씨를 쓸 것이냐, 새길 것이냐, 네온 사인을 할 것이냐, 빛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외부에서 조명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색상이 뭐냐에 따라서 글씨의 색깔을 흰 종이에 검은 글씨지만은 만장의 이 바탕 자체가 아주 진한 거라고 했을 때는 밝은 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밝은 색을 무슨 색상을 어떤 재료로 페인트로 칠할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 색상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간판을 효과적으로 건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하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지만은 최종적인 효과를 위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고 이런 거 재료에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관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에다 새기고 싶다고 하면은 돌에 새기는 방법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관점이 변화에 따라서 제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저런 관심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예에서 이야기하는 뭐 재료 기법의 문제랄까요? 서예사의 연구를 보면은 갑골부터 뭐 검문, 이래 석각 뭐 이렇게 해서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재료에다 글씨가 새겨지거나 써지는 이런 과정의 서예사라고 볼 때 그러한 면들이 여기서 나타난다 한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부가적으로 더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인의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쇠화적인 것이 필요하다. 간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호만 딱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다가 뭔가 미술적인 요소가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경으로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인화의 문제하고 비슷한 것인데 문이라는 것이 시만 이렇게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 회화를 깔아서 시서화를 일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인의 문제라는 것도 역시 어떤 상호를 표현하는 하나의 문제에서 떠나가지고 그 나머지 여러 개의 처리에서 그림이나 회화적 요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광고적인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회화적인 요소, 말하자면 뭐 디자인의 요소가 같은 이야기인데 디자인의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판으로 하여금 생기는 부차적인 재료 기법적인 요소 그리고 부가적인 디자인 회화의 요소 그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요소 역시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것이 컴퓨터로 작동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관심까지도 필요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저는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인의 문제는 그렇게 서양 사람이 제목만 딱 써줌으로써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최종적인 간판이 붓으로 쓴 간판이 최종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관심이 기울어질 때 저 집 간판이 멋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 위에 붓으로 글씨를 써주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붓으로 써준 것을 간판으로 옮기는데 지금부터 약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린터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프린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컴퓨터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글씨를 쓰면은 이 글자를 표현하는데 아주 문제가 전혀 없는데 붓으로 써준 글씨는 이 글씨의 굴곡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획이 이렇게 오는데 이 전체를 가지고 이 수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역자를 하면 요 기역자는 칼로 따면은 짝짝짝짝짝짝 이 칼로 따면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 붓으로 쓴 글씨를 기역자를 따면은 곱하기 10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 곱하기 10배의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채워버려요. 이렇게. 이래 되니까 분맛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문제예요. 붓으로 아무리 잘 써줬다 하더라도 작은 인쇄체로는 쓸 수가 있지만 이런 대형 간판을 제작하는데 20년 전에는 이런 그 피력을 살려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칼로 따주는 겁니다. 왜냐? 피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거기서 이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따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막 몇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제가 이거 칼로 다 땄던 기억이 지금 제가 생생합니다. 그것도 봄 가을에 날씨가 좋거나 실내에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이 대형 간판이 실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실외에서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칼을 들고 이 몇 시간 하루 종일 딴다는 것은 아주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붓으로 쓴 글씨를 간판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멋있는 간판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붓으로 쓴 사인물을 처리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최근 10년 전 기준으로 해서 좀 풀렸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실사기가 나왔습니다. 실사기. 프린팅이 고도로 발달해서 아주 그 붓으로 쓴 정밀한 대형 프린터가 정밀하게 나오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프린터 실사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글씨 맛을 그대로 100% 뽑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없어졌죠. 요새는 붓으로 쓴 어떤 글씨라도 아주 프린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 원촌처럼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 보면 옛날이라기보다는 1, 20년 전에 했던 그런 우리 실제적인 사실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또 이 시기 때 이 실사 프린터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커터기라는 게 있었어요. 커터기. 커터기라는 것은 이거 사람을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아주 고정밀도로 자르는 기계가 커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커터기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손으로 막 이렇게 간판 하려고 막 이렇게 악조건에서 이거를 칼로 들고 잘라봤기 때문에 커터기라는 게 있어서 이거 있으면 좀 쉽게 된대요. 기계가 안 돼요.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구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커터기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하나 구입을 해가 제가 이제 쓰고 있죠. 이것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커터기를 구해가지고 커터를 하니까 일반 간판사에서는 이 커터 안 해줍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커팅을 기계로 안 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사이에는 제가 쓴 붓으로 쓴 글씨를 아무리 정밀한 것도 세밀하게 제가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거에 이러한 20, 30년 전 사이에 있어서 간판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계와 방법, 기술의 흐름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간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에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붓맛을 대형 사인물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를 하는 사람이 사인에 연결하기까지는 글씨를 쓰는 거에서 1차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다루고 디자인 문제, 회화 문제 이런 것들이 기계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좀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그 신뢰에 따라서 조금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또 사인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정면에 이렇게 다는 게 사인이 기본인데 대체로 보면 정면 주 사인이라고 하는데 정면 사인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세워서 다는 게 있죠. 돌출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면하고 90도로 이렇게 돌출을 해서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하는 이 돌출이라는 돌출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돌출이 동그랗게 되는 수도 있고 길게 되는 수도 있고 옆으로 되는 수 있죠. 가로, 세로, 원형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따라서는 사업의 구조에 따라서는 아주 이 자체가 독립적인 구조물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사인물 자체를 하나 구조물로 예술품으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인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구조물로 조형물로 조각품으로 독립적으로 건설이 되는 수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종류가 가로, 세로, 원형 여러 가지 건축적인 구조물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인이 자체도 등급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소한의 하나의 사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컴퓨터에서 공짜로 빼쓰는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특이한 동양적 서예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증가해가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식자체보다는 글씨 서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고 이러한 호응에 맞추어서 일반 서예가들이 단순히 글씨만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할 때 이것이 서예가 살아있는 서예가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또 도움이 되고 또 뭐 실내에 갇혀진 작품보다는 항상 실외에 대형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전시 효과도 광고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이쪽 서예의 간판과의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부가적인 공부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의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제 과거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 서예가들한테 미리 한번 예시를 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의향이 있거나 저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쪽 방면에 이런 내가 직접 겪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사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치고요. 실제로 이 사인물은 업체나 여러 가지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또는 업종에 따라서 글꼴이 틀리고 재료, 기법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 실례를 하나씩 예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토론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